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수 앵커가 진행하지 않고요. 스페셜 DJ 장성철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하니까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3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지금 스튜디오 안에 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분을 소개할 때 항상 민주당의 미래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장경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정청래 대표랑 얼마나 가까우세요? 아니 뭐 이제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알던 또 선배 정치인이시고 네. 또 같이 또 의원 되고 나서도 제가 과방위원 할 때 과방위원장으로 모셨고 최고위원 할 때 같이 최고위원회도 같이 2년간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네. 일기 체제에 있었고요. 또 법사위원장으로 제가 또 법사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주 소통합니다. 내가 제일 측근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뭐 일단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요. 네. 네, 뭐 측근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배 후배 사이는 맞죠. 네. 가까이서 본 정청래 대표의 장점, 강점 요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야 뭐 이제 네. 방송 평론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 가장 잘하실 거 아니에요. 아부만이 살 길입니다. 네, 이제 장점과 강점이라고 하면 네. 확실히 일관되게 이 당원과 또 네. 당심 민심을 살피는 것에 되게 빠르고 좀 진지하시다라고 네. 좀 저는 그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 정치인들을 뵀지만 보면은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지금 현재 대통령님과 네. 정청래 대표님 두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제 어디서나 정말 라이브를 켜고 소통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흔치 않거든요. 사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네. 라이브 켜고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소통에 이제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눈물이 많다. 저는 그러세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이미지만 부각이 되는데 저는 사석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가 네네.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진심은 제가 믿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 평론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랑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다. 삐걱댄다. 갈등과 분란이 많다. 알려진 것보다 10배 이상 관계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알려진 것보다 10배 이상 가깝다. 10배 이상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대통령실과 대표님과 이렇게 사석에서 네. 여러 경로로 실제 만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제가 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아주 가까운 사이들입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여러 개혁 과제, 입법 과제에 대한 네. 이 속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가지고 속도전을 벌여야 되는 그렇죠. 여러 원내 전략이라든지 입법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당연히 대통령실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방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지 네. 졸속으로 추진하고 불안정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장르가 다르다. 네. 저희는 당은 락을 부르고 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발라드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게 장르가 다르다는 거고요. 하지만 방향을 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삐걱대면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정권 시절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당대표, 당은 되면 안 되겠지만 호흡을 잘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당연히요. 개인적으로 평론가로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현안 문제 들어갈게요. 의원님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어제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 탈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어떠한 전략 있으세요? 일단 여러 가지 전략이 수립되고 있고 또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으로 아마 첫걸음으로 천만의 꿈 경청단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우리 일단 서울 시민들이 느끼시는 불편함 또 일상에서의 어려움 등을 직접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자. 네. 이번 여러 가지 뭐 꼭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네. 서울 시민의 품으로 더 들어가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듣자. 이 정당 활동의 기본이다. 아주 기본이죠. 듣는 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또 역할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을 다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역할만큼 자리만큼이나 서울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문제의 이 축소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찌됐건 서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당원들의 목소리만 듣는 건 아니죠. 국민들 목소리도 다 들으시는 거죠. 서울은 특히나 이 중도층 또는 캐스팅 보터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에게 칭찬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저희에게 지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더더욱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 시작으로 경청단이 과하지 않으면서 또 그렇다 해서 너무 적지 않은 네. 그런 저희 행보의 시작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또 세훈 이렇게만 공격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강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또 세훈이냐 네. 또 세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세간에서 또 오세훈이야 또 사고야 라는 말들이 있는 것을 좀 전달 또 인용 소개한 부분이 있고요. 어찌되었건 오세훈 시장이 벌써 4선 서울시장으로서 그렇죠.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제는 하셔야만 할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상계엄 선포했는지를 결국 명태균 씨와 연결짓지 않고서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저희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먼 수사 과정이나 또 명태균 씨가 여러 법정에서 진술한 오세훈 시장과 통화를 했고 이 여론조사비 대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선거법 때문에 직접 드릴 수 없어서 김 회장을 찾아가고 있다는 등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저희는 어찌됐건 이 여러 가지 명태균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 아직 저희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는 네. 시작조차 하지 시작 안 않았다. 했어요? 네. 파일이 있어요? 뭐 일단은 1월까지는 네. 1월 18일 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소위 밖으로 나오느냐 구속이 이제 만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고 네. 아마 1심 재판이 1월 말 2월에 법관 인사 전에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컨대 1월까지는 아마 모든 관심은 내란의 종식 그렇죠. 또 내란 네. 1심 재판에 몰려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2월 좀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검증 네. 그리고 공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고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 오늘 더 인터뷰 스페셜 MC인데 하나만 너무 잘 좀- 어울리세요. 아니,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오세훈 시장 공격 포인트 아직 아, 안 뭐, 알려준 감춰둔 거 딱 하나만 힌트만 주세요. 아니, 저희도 이제 뭐 더 조사도 하고 검증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석 총리가 뭐 서울시장 나가냐 아니면 당대표 선거 나가냐 이런 식의 설왕설래가 많고 당내에는 또 다양하게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김민석 총리께서는 답정 질문에 대한 답변답이었다. 네. 당연히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워딩은 당연하고요. 네. 또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지를 둘 경우 많은 기자분들과 평론가분들께서 또 엄청나게 또 증폭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사자예요.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당연히 국정에 당연히 전념하셔야 되고 또 국민을 바라보는 국정 운영에 저는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너무 잘하고 계시다 국무총리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선거를 생각할 여지는 없으실 거라 보고요. 또 약간의 근데 뉘앙스 차이 있잖아요. 지방선거는 안 나간다. 음. 그런데 전당대회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생각할 여지는 없으실 거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지방선거 승리는 네. 필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빼놓고 국정운영을 얘기할 수가 없고 네. 또 당연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저희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엔 전당대회도 아마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첫 1순위도 지방선거, 2순위도 지방선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방선거 승리 없이 다른 얘기 자체가 뭐 의미가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에 하나 많은 시민들께서 또 많은 당원들께서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실 텐데요. 네. 그 제안을 바탕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 구도가 좀 잡히지 않겠냐라고 네. 보고 사실 당내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좋은 후보들이 일단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네. 또 정원호 구청장까지 네. 저는 그래서 이 천만의 꿈 경청단의 공동 단장들도 이 정말 여러 이 목표하신 바가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좋은 후보들이 또 각자 어필하고 싶은 또 시간도 필요하실 테니까요. 1월 초 되면은 많은 언론사에서 네. 아마 모든 언론사에서 미리 보는 지방선거 하면서 네. 기획 기사가 막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영입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민주당 정당에서 서울시장직을 탈환하거나 서울시장직에서 선출된 거는 다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솔솔 나오던데 그거는 선을 긋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후보군으로도 전 충분히 충분하다. 승산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과연 내년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네. 있어요. 나경원 후보의 또 룰 개정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당원 비율을 높이려고 70%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건 실현 가능한 네. 뭐 그렇죠. 가능성 예측 높아 가능성이 보여요. 높아 보여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그리고 또 2월부터 저희도 공세를 시작하면 뭐 또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또 판단하시겠죠, 그건. 그래서 그냥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선출할 거다. 외부 영입론은 저는 없다. 다 훌륭한 후보들로 충분히 이길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서울시장 광역단체장 자리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장 대부분 많이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 탈환을 위한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세트 플레이잖아요. 네. 이제 지방선거는 다른 대선과 총선과 다르게 세트 플레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자질의 후보, 네. 서울시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좋은 자질의 후보들을 선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제가 또 공천제도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공천룰에 도입한 제도가 예비 경선 제도와 조별 경선 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하고요. 네. 또 합동연설회와 공개 면접 등을 의무화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들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후보들이 정견을 이 많은 당원과 국민께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예정이고요. 질문 있어요. 네.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잖아요. 거기도 뭐 당에서 전략공천 같은 거 하나요? 정청래 대표는 가능합니다. 컷오프 최소화하겠다. 다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략공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당대표의 전략공천 권한은 광역단체장의 20%, 오. 기초단체장의 이 광역선거구별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있기 때문에 네. 3석을 전략공천할 수 있고요. 네. 정확히 저희 당원 당규상 전략공천은 컷오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선거구는 후보 등록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컷오프가 안 되는 거죠. 네.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당원 당규상 전략공천 권한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이 행사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안으로 좀 넘어갈게요. 정청래 룰 이거 지금 당내에서 논란 분란이 많아 보이는데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전당대 1인 1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벌써 저희가 3년 전부터 최소 3년 전부터 그렇죠.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매번 전준위마다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도 하고요.
제가 2022년 정당혁신추진위원장 할 때도 제안을 했었고 22년 전준위에 이미 결정사항으로 이 당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 네. 또 국민여론조사 높여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또 23년에 혁신위원장 할 때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 시절에도 1인 1표가 제안됐던 바 있고요. 네. 또 그때 당시 최고위에서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으로 두 가지 보고를 드렸었고 1인 1표와 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안으로 했었고요. 하지만 이 20대 1 이상은 너무 과하다라는 건 뭐 강력하게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당원당 UTF 단장할 때도 핵심 또다시 맞으시네요. 보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핵심 아니 완전히.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임명을 그러셨어요? 해주셨. 정당혁신 22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임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또 혁신위원장도 그때 지도부에서 의결한 거고 당원당 UTF 단장도 또 당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 가 계신 김윤덕 사무총장께서 부단장으로 해서 제가 단장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때 임명을 받은 역할이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관되게 그 당시 이재명 대표님은 저에게 이 당원들의 권한, 당원들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혁신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저도 그 정치 철학과 같이 방향을 동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하고요.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작년에도 4선 중진 모임, 5선 중진 모임,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또 대구 경북 지역위원장 협의회, 부울경 지역위원장 협의회 등을 이 지역위원장의 간담회를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제가 배석해서 다 꼼꼼히 설명드리고 또 메모했던 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우려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려하신 내용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또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이 논의에 대해서 사실 또 그게 막 잘못됐냐 이렇게 또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가치의 차이인 거지. 1인 1표가 맞나? 평등선거에 근거한 그렇죠. 평등선거 네. 원칙에 근거한 1인 1표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대의원에 의한 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막 그거를 뭐 너는 반대라고 틀리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1인 1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라고 생각합니다. 돼요? 일주일 연기했잖아요. 네. 돼요? 반대하시는 결론적으로? 의견은 어느 단위에서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시기 문제라든지 도입에 대한 시기나 그렇죠. 어떤 도입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자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1인 1표 관련된 논의 TF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뭐 비공개 TF가 있어서요. 거기서도 충분히 좀 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영남 지역 혹은 전략 지역에 그렇죠. 대한 좀 더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네. 저희도 충분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시점상의 문제지 되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으로 반대 이해되잖아요.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대법원을 압박한다, 사법부를 압박을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싫어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을 한다라고 결론은 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출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위원 재판부도 전담 재판부입니다. 정확히 네, 말하면 네.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법상 이 특별 법원에 대한 설치는 금지하고 있지만 네. 전담 재판부에 대한 설치는 네.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영장 전담 재판부 또 각 선고 공안 담당, 뭐 형사 담당, 민사 담당 또 이렇게 식품 보건 담당 이렇게 다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 구성은 이 기본적으로 법원장, 법원 사무행정 예규 등에 의해서 지금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네. 심지어 적시처리 중요 사건 지정에 관한 지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도 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이 되면 무작위 배당 안 해도 되거든요. 지정 배당이 가능합니다. 현재 예규에서도. 근데 지금 김용현, 조지호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된 재판 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또 이 법원행정처의 여러 가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김용현 재판은 무작위 배당을 했는데 네. 나머지 조지호와
이 윤석열 재판은 병합 심리하면서 지정배당을 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을 했거든요. 결국 직위원 재판부의 조지호 재판과 이 윤석열 재판을 몰아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입맛에 맞는 재판부에 지정배당한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같은 말을 똑같이 표현한 거고요. 위헌 소지 논란 어떻게 돌파하실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의 배당 관련된 권한만 법원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저는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위헌성 조가 관련된 논의를 이미 했었고 이 전담재판부 구성과 또 전담재판부 지정에 관한 절차만 이 입법상으로 이 준비를 하면 위헌성은 조각된다라고 그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있습니다. 조금 바꾸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민주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 진보 진영에 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꾸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좀 그 더- 조항을 좀 바꾸시나요?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 민주당의 입맛 솔직히 법조계에 민주당 인사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민주당이 어찌되건 소수파기 때문에 네. 우리 아직도 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소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어찌되건 거기에 대해서 그 절차만 투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네. 저는 충분히 이 사법부를 존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추진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논의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만 공개만 해주시면 사법부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이거 법 개정을 해서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1심 판결 나기 전에 해야 2심 재판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구성할 때 그 어떤 중립성, 공정성 시비가 안 붙지 않을까요? 속도가 1심 재판을 빨라지네요.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패널 분들께서 저희 가만 안 둘 것 비판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요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꾸 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상대 당이니까 그래 뭐 당신들 그렇게 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여야가 좀 경쟁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해서 의원님 생각 장동혁 어떠세요? 대표님과 그 지도부 뭐 몇몇 제가 최고위원분들 발언을 가끔 또 저도 예. 보긴 하는데 천만다행 지도부다라고 왜? 생각을. 예를 들면 조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약간 이제 여러 좀 안 좋은 여러 뭐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뻔하다가 혹은 뭐 그런 사례가 있거나 아무튼 그런 시점마다 이 장동혁 대표께서 갑자기 윤석열 접견을 간다든지 그렇죠.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네. 한다든지. 근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아니 국민의힘 당원이나 챙기시지 왜 비당원을 챙기시는지. 그 장동혁 대표 얘기는 우리도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황교안 자유화혁신당 대표도 특검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변상령의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고마워요? 네, 뭐 광주 가시는 행보라든지.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거의 삼진아웃 아닌가 싶고요. 일단 윤석열 접견 또 광주 행보 또 우리가 황교안 발언 뭐 하나하나 뭐 장동혁 대표께서 아무튼 국민의힘을 정상화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네. 계속 이 비정상 상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참 저희도 그렇게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12월 3일 날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 1주년 그땐 다른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좀 예측은 어떠세요? 뭐 지금 뭐 장동혁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 워딩 봐서는 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진짜. 네. 우리 장경태 의원님 정치적인 미래 큰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저는 아직 뭐 42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또 많은 선배 정치인들에게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또 기존의 전통적 틀을 깨고 좀 더 한 발판을 더 큰 발판 또 한 단계 높은 발판으로 올라가야 될 또 민주당과 또 대한민국 정치적 현실과 어떤
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배워가면서 또 바꾸기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혁신의 길로 계속 매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만 하실 생각은 아니신 거죠? 근데 뭐 많이 기회가 오면 또 2030년에 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있다면 네. 언제든지 저는 당의 부름과 국민과 시민의 부름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 진영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각 정당을 떠나서 장경태 의원님께 기대를 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젊은 정치인으로서 많이 좀 바꿔달라라는 응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러한 다수의 국민들의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상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